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EU 반도체법 3자 협의를 타결했습니다. 우리 업계는 EU에 생산시설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최근 부동산 급매물이 소진되며 집값 하락폭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부동산 시장 회복의 시그널로 보긴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 시장의 전세 비중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와 높은 금리 영향으로 월세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그룹들이 공격적인 인수합병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비은행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금융그룹 간 경쟁도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EU 반도체법에 대한 3자 협의가 타결됐습니다. 미국의 IRA, EU의 CRMA 등 공급망 구축 경쟁으로 우리 산업계가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이번 EU 반도체법으로 인한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를 통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지만 우리 업계는 EU에 생산시설이 없어 당장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2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반도체법은 오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해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는 3대 반도체 시장으로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 역량이 부족해 전 세계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합니다. EU는 최근 반도체를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인식하고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역외 기업에 대한 뚜렷한 차별 조항이 없고 오히려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U에서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 생산 시설을 증가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EU의 반도체 생산 능력 증가는 향후 경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3자 협의는 EU 반도체법에 대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EU 반도체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 후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EU 당국과 지속 협의해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부동산 침체기가 계속되면서 시장엔 급매물이 넘쳐나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최근 급매물이 소진돼 집값 하락폭도 둔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급매물 물량이 소진되면서 주택 거래는 늘고 집값 하락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 가격 대비 5% 이상 하락 거래 비율은 9개월 만에 3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5% 이상 하락 거래 비율은 29.31%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43.09%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1월 38%, 2월 3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 1,337건으로 전월 대비 75.6% 상승했지만 5% 이상 하락 거래량은 올해 2월 9,056건에서 3월 8,67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도 5% 이상 하락 거래 비율이 3월 기준 29.46%로 지난해 6월 이후 30에서 50%대를 기록하다 지난달 처음 20%대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5% 이상 올라 거래된 비율은 25.23%로 지난 2월과 비교해 1.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상승 거래량은 2월 6,956건에서 3월 7,471건으로 늘었습니다. 5% 이상 상승 거래량이 7,000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 5월 7,750건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신호가 부동산 시장 회복 시그널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아직은 굉장히 국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까지도 좀 금리라든지 여러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좀 아직도 크고, 최근에 예를 들어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장을 좀 교란하는 이런 안 좋은 그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다 보니까. 업계에선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때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전세 사기와 여전히 높은 금리 영향에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말랩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해보니 1분기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4,903건으로 전체 거래의 54%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 거래는 42.2%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종로구, 강남구, 송파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와 높은 금리 영향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가 나타나면서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 거래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6만 3,835건으로 이 중 전세 거래량은 3만 6,840건을 기록해 전체 거래의 57.7%를 차지했습니다. 전세 비중이 가장 적은 지역은 구로구로 나타났고 마포, 금천, 강남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업계에선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세 수요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금융권이 올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예고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비은행 부분을 키우겠다는 취지인데요. 코로나19로 한동안 침체됐던 M&A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그룹들이 조만간 인수합병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5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유일하게 계열 증권사와 보험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증권사 신설이 아닌 인수로 가닥을 잡고 여러 후보사를 물색 중인데 거론되는 후보로는 유안타증권, 이베스트증권, 삼성증권, SK증권 등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보험사 매물도 여럿 나와 있습니다. 공개 매각이 진행 중인 KDB생명과 MG손해보험을 포함해 ABL생명, 동양생명 등이 잠재 매물로 꼽힙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도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신한금융은 비은행 이익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100억 원대 손실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인수에 뛰어들 수 있고 지난해 리딩뱅크에 오른 하나금융 역시 보험과 카드 등 이금융권 계열에서 입지가 굳건하지 않아 보험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는 금융사들이 전반적으로 비은행 부분을 키워야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 여기에 비이자 수익을 확대하는 등 수익구조 재편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 인수합병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탈 전환과 비전통적인 부분으로의 수익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 자체에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M&A를 확대하는 데
자금 조달상의 어려움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M&A 시장이 온전한 활기를 찾기엔 경제 상황이 온전치 않다는 점에서 경기 상황이 개선되면 더욱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세계 스카우트들의 야영 활동에 열리는 새만금은 간척 사업으로 생긴 부지로 산, 들, 강, 갯벌, 바다 등 주변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이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풍성하게 마련된 새만금 잼버리 프로그램을 신홍관 기자가 소개합니다. 7년 전 아제르바이잔에서 경쟁을 벌였던 폴란드 그다인스크보다 유리한 입지로 평가된 새만금 야영장. 이곳에서 첫 선을 보이는 하랑 어워드나 특색 있는 자연문화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스카우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자연과 문화 등을 활용한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세계 청소년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잼버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랑 어워드는 삼국통일 기반이 된 화랑도 정신을 바탕으로 스카우트 정신을 연마해 호연지기를 기르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랑무예, 화랑예절, 전통예술 공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잼버리에서도 시도해 본 적이 없고 순수하게 한국 고유의 프로그램입니다. 계단을 밟듯이 차근차근 한 계단을 밟아가는 그 스카우트 프로그램이 약 20가지 그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 및 바다 활동과 직소천 수상 활동, 경항공기 패러글라이딩 항공 활동으로 서해 바다가 인접한 자연도 체험합니다. 환경 및 지속가능 목표, 그리고 평화와 공동체 참여 등을 주제로 조성되는 반기문 마을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틀에 박힌 스카우트 방향을 탈피하자는 취지의 Draw Your Dream이란 주제에 맞춰 IT 기술과 융합한 K문화 스카우트 교육 방안도 이번 잼버리만의 색깔입니다. K문화에 관심이 많은 각국 청소년들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K-팝 콘서트와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AR, VR 체험, 드론, 3D 프린터 등 첨단 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스마트 잼버리를 이 밖에 전주 한옥마을 스탬프, 고군산군도 1박 2일 자전거 하이킹, 김제 벽굴제 농경문화 체험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46개의 영예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또 1일 방문 프로그램을 통한 일반인 대상 잼버리 지향 목표와 교육가치의 직간접 체험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런 광경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풍경일 테고 들어와 보면은 스카우트가 지향하는 그런 목표들 그리고 교육 가치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But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빨리 가고 싶으면은 혼자 가는데 멀리 가고자 하면은 함께 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새만금 잼버리의 모든 프로그램 방향이 함축된 아제르바이잔 프리젠테이션에서 당시 김유 빛나라 팀장의 멘트. 그 속뜻에서 세계 스카우트들의 감동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경남 의령군은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이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령군은 이러한 의병 콘셉트를 활용한 홍희 장군 축제를 열어 관광 자원화 전략으로 삼겠다는 전략인데요. 이은상 기자가 축제 준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붉은 옷에 백마를 타고 나타나 일본군을 무찔러 홍희 장군이라 불렸던 곽재우 장군. 의령군은 곽재우 장군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던 곳으로 의병의 성지로 불립니다. 의령군은 이러한 의병 정신을 기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자원화 전략으로 오는 20일 홍희 장군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2일 의병탑 앞에서 열린 의병 출정식에서는 이번 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의병 정신이 이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으로 의병의 새로운 가치로 전파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의 백미는 의령 큰줄 행사, 지역민이 두 갈래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 큰줄은 화합과 단결을 상징합니다. 길이 251m, 둘레 6m, 무게 54.5톤. 세계에서 제일 큰 줄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의령 큰줄은 지난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이 원자가 근 20몇 년, 근 30년 됐을 겁니다. 국민을 화합을 해서 이 줄로 만들고. 다시 타오르는 붉은 함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의병 출정 퍼레이드와 의병 체험 활동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작년만 해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시작된 폭염이 유럽에 기록적인 폭염을 가져왔습니다. 또 미국만 아니라 중국도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시달렸는데요. 이처럼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폭염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KB의 반기성 센터장님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에도 기온 상승이 지속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올해 2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 지구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역대 6번째로 더웠던 해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최근 8년 동안이 가장 더웠던 해에 들어갈 만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까지 3년 동안 라니냐가 이어졌었어요. 라니냐 기간 동안엔 전지 기온이 크게 상승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아시아라든가 유럽, 북미, 남미 등 거의 전지구적으로 폭염이 발생하다 보니까 기후 전문가들도 상당히 의아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현재 라니냐에서 중립으로 지금 바뀌었고 이어서 엘니뇨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하는 예보기관도 있는데요. 만일 올해 엘니뇨로 돌아선다면 전지구적으로 엄청난 기온 상승과 폭염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역대급으로 커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 폭염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경제적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 연구진들은 지역별로 1년 중에 가장 더웠던 5월의 평균 기온과 경제 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국제학술지죠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를 했는데요. 예.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16조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1992년부터 2013년까지 폭염의 정도가 경제 성장과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폭염이 인간의 건강,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전 세계가 총 16조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힌 것이죠. 크리스토퍼 켈런 다트머스 대학 연구원은 매년 가장 더운 시기에 기후변화 적응 조치를 취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적응 조치에 지불된 금액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지출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평가해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서 적응이라는 것은 기후 상태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기 위해 생태계 혹은 사회경제 시스템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저스틴 맨킨 다트머스 대 지리학과 교수는 그간 극심한 고온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기후변화의 실제 비용은 지금껏 예상해왔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이 선진국과 저소득국가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선진국은 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니까 좀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다트머스 대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저소득 국가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위 10% 국가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국내 총생산에서 평균 1.5% 손실을 입은 반면에 하위 10% 국가에서는 평균 6.7%의 손실로 4배 이상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기후 불평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후 불평등은 선진국의 무분별한 개발도 촉발된 기후변화의 피해를 저소득 국가가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스틴 맨킨 다트머스 대 지리학과 교수는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폭염으로 인해서 더욱 고통받고 있고 피해는 계속 누적될 것이다. 심지어 탄소 배출이 많은 유럽과 북미 지역은 폭염 정도에 따라서는 경제적 혜택을 받기도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네. 기후변화를 통해 저소득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은 당장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좀 어려운 데 비해서 이 선진 국가들은 보험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보상 체계에서도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점 어떻게 보면 기후 불평등의 또 다른 예를 갖다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세계적인 재보험사죠. 미네리가 2022년에 기후변화로 발생한 경제
피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당하면 고스란히 개인적인 피해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진국들은 개인 파산이 거의 많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 보험으로 피해 비용의 57%를 배상받고 있고요. 유럽은 77%, 호주는 50% 정도가 되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평균 14%입니다. 그나마도 일본, 싱가포르, 홍콩, 한국 정도만 보험 지급이 약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 저개발 국가라든가 중남미 국가, 아프리카에서는 강력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이 거의 파산에 이르는 것은 다 이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다트머스 대학 연구팀은 지구 온난화로 개별 국가가 타국에 미친 경제적 영향도 분석을 했는데요. 연구팀은 미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상위 5개 탄소 배출국이 1990년 이후 전 세계 6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라고 밝혔는데요. 주로 저개발 국가들이 받는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라고 결론 지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전 세계 온실가스의 70% 정도를 배출해온 선진국들은 이로 인해서 경제 개발을 이루어서 강한 나라가 됐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거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았는데도 기후변화 시대는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 기후 불평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좀 선진국들의 저개발 국가에 대한 손실과 보상 꼭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중국 상하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상하이 국제 모터쇼에 참가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중국 시장에서 역대 첫 1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 캐피털 파트너스가 KTNG의 IR 일정 적극적 통지 등 기업 설명 관련 투명성 개선 요구 제안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대출금 70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에 범죄 집단죄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대표적인 외식 품목의 가격이 지난달에도 급등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짜장면으로 1년 새 16.3% 올라 6,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내일도 공기질은 전국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이 20도로 수도권은 기온이 제자리를 찾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가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부는 때 아닌 여름 더위에 일교차까지 큰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세종 15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20도, 세종은 26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의 아침 기온 13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속초 24도, 강릉 2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가 1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전주 26도, 광주는 28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구름만 지나며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